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준비한 실무자 및 협력단체 역량강화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 시간에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고요. 기다리시던 강의가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님 모시고 시민과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주차를 하느라고 두 바퀴 좀 돌았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시민교육의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요. 앞부분은 약간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뒷부분은 좀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모델로 설정하는 그 시민, 어떤 교육이라는 건 항상 어떤 모델을 설정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인간형 혹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시민 혹은 민주시민 뭐 이런 논란인데요. 지금 아마 국회에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이 아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10월 달에 아주 잘 되면 아마도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행안위에서 아마 이제 제출된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 법안에서 이 민주시민이냐 시민이냐 이걸 가지고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붙이면, 민주라고 말을 붙이면 굉장히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뭐 자의가 아니야? 뭐 이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자 들으면 다 그냥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민주를 빼자라고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우에 그럼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를 꼭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아마 이런 약간 10월 달에 아마 공청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시민교육 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데모크라틱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혹은 시빅스 혹은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부를 때 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하는 시민과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이 개념이 달라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영국에서도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비슷한데요. 시빅스 그럴 때는 시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인데,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원봉사 시민. 그리고 개인의 덕성, 인격, 혹은 인성, 이런 거를 갖춘, 덕목을 갖춘 인간. 이렇게 봤을 때는 대체로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크릭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 약간 교과서적인 보고서인데, 거기서도 시민을 정의할 때 양쪽 측면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 시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원봉사, 기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시민적 덕성을 갖춘 사람, 이런 의미로 시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진보 쪽에서 시민을 이야기할 때는 권리,
권리의 주체. 제가 오늘 낮에도 이런 그 시민 교육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를 2시간 하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새마을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그러면 계속 빼앗는 것만 생각이 난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주, 시민 할 때는 뭔가 자꾸 빼앗는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새마을에서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의 어떤 생각하시는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 시민, 민주 이미지는 뭔가 막 주먹질, 뭔가 내 거 내놔, 그러니까 권리, 투쟁 이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민주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민주라는 거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인데도 한국에서는 민주라는 말이 아직도 충분한 시민권을 못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어쩌면 그 사람들이 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혹은 또 무슨 뭐 바르게 살기나 그 다음에 이제 분여회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민 혹은 민주 시민은 그냥 뭐 지금 원래처럼 이런 막 재난이 많이 있을 때 그냥 동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조금 하나의 에피소드만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민주시민 혹은 민주시민 교육 이야기된 게 사람들은 뭐 한 90년대쯤이 아닐까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1959년부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자료예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그리고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도 이게 논란이 돼요. 무려 60년 이상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59년에 61년에 이야기했던 민주시민 교육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예. 그 당시에 민주시민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권리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근데 단 그때의 민주시민이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애국심 그 다음에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거가 이제 강조된다는 게 그게 차이점이 있고 그것만 빼고는 그 민주시민을 보는 관점이 지금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 그 제가 본 자료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은 특정 교과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지금 이야기 똑같아요. 특정 교과에 해당되는 안 되고 상위의 가치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외국이나 한국에서 이런 정도의 컨센서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민주시민, 시민을 둘러싼 그 개념의 논란이 6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을 수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요.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과목은 도덕 과목을 하면 좋을까요? 사회 과목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 아니면 독립교과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문의 상당수의 교사들이 무슨 소리? 난 민주시민 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답변이 꽤 많아요. 민주시민? 나 지금 하고 있어. 옛날부터 해왔어. 뭔 소리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의 이 관점과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시민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뭐 창의적 체험 학습 창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데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자기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기, 뭐 친구들이 뭐 할 때는 뭐 해주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 시민이다, 민주시민이다라고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이 있는데
그 민주시민이라는 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고, 이 논란거리는 하나의 의견으로 완전히 모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민하고 민주시민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고,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이걸로 통일합시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이 여러 측면이 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마을, 바르게 살기, 뭐 분여회, 뭐 이런 그대로 있잖아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 관변단체로서의 물론 뭐 그 이력이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사실은 난 역할도 많이 했다는 생각도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난이나 이런 게 닥치면 사람 누가 동원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회원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 직접 도와주고 이런 거 거의 못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야 할 건 아니다 생각해요. 우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보자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이제 시민의 개념을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그 시민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수적 시민과 진보적 시민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자는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시민을 정의할 때, 혹은 시민하고 민주시민을 정의할 때 그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객으로서의 시민하고 하나의 추구하는 하나의 모델로서의 시민이 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자격으로서의 시민이 있고 시민의 하나의 이상적 형태, 시민이 되어라, 시민이 됩시다라고 할 때는 그 시민이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그 모델이에요. 그렇게 추구하는 모델로서의 시민하고 자격으로서의 시민. 그 자격으로서의 시민은 법적, 제도적 조건인데 우리가 그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시민, 그 자격으로서 시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시민사회 이야기할 때 시민사회 그때 시민은 시민사회가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그 결국 서양에서 온 개념 아닙니까? 서양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시민, 은민, 도민, 뭐 국민 이런 거와 같은 차원의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의 그 근대 부르주아 혁명하고 관계가 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인들이죠. 그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농촌하고 대비해 보면은 농촌은 옛날에 봉건, 중세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이 살던 데 아닙니까? 농사 짓고 농노들이 예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탈출하잖아요. 사람들이 탈출해서 도시로 가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상업을 하잖아요. 상업을 해서 농노들이 탈출해가 도시에 가서 영주에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지대를 곡식으로 내다가 나중에 돈으로 내요. 그 돈으로 내면 이 돈으로 내는 탈출한 농노들. 그 탈출한 농노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죠. 예속돼 있다가.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농촌, 즉 봉건적인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도시가 해방의 측면이 있죠.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다 일거수일투족 서로가 그 공동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에 가면은 익명성이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죠?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직업의 기천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의 공기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근대 문명의 상징인데 근대 문명의 상징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즈니스맨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상인이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 상인,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부르주아.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시민은 부르주아하고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 시민혁명, 부르주아 혁명. 그렇게 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유럽의 시민혁명 혹은 유럽의 부르주아 혁명. 그죠? 그럼 유럽의 부르주아 혁명은 누구를 향해 싸웠나요? 봉건, 영주, 귀족, 뭐 절대왕 이런 세력들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웠던 사람들이 싸운 가장 중요한 그 명분이 뭐예요?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가 농노들을 컨트롤하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재산권이 없는데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자기가 돈을 축적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면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기초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누구에게 예속돼야 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물주가 돼서 임대를 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조물주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재산은 자기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대 시민혁명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 비즈니스맨, 상인, 도시에 사는 사람 이게 그게 같이 사용됐던 의미예요. 시민사회 그러면 봉건의 굴레에서부터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재산권을 누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민의 자격이에요.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근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 발언권이 뭐 이 사람들이 귀족들처럼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부자니까 이 사람들 무시를 못하니까 발언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 사회가 올 때 이제 투표권을 처음에 다 준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너는 100표, 돈 없는 사람 1표도 없고 그리고 귀족들은 너는 200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투표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막 생겨났잖아요. 19세기에 노동자들이 이걸 보니까 열받잖아요. 쟤들은 100표를 가지고 있는 한 표도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싸운 거예요. 나도 투표권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조금씩 확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이었다면 나중에는 10,000명, 50,000명, 100,000명 투표권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성 성인에게 투표권이 다 확보가 되죠. 19세기 말쯤에. 그런데 여자들이 보니까 더 열받잖아요. 이게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게 뭐야 이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투표권 이 권리 쟁취 운동을 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918년인가요? 그때 여성들에게 최초의 투표권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남녀 성인들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됐을 때 이때 투표권을 즉 선거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자나 여성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노예가 시민이 아니었고요. 농노가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동자도 시민이에요.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나중에는 여성도 시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시민은 보통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선거권이 여성들에게까지 투표권이 된 게 1918년.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되고 1948년에 처음 재헌의회 선거할 때 여성들에게 다 투표권이 부여됐어요. 선거 연령은 좀 높았어요. 20 몇 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1948년에 여성들에게까지 보통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단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였어요. 이 여성들은 제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뭐 그 뭔 소리야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도 1918년이 되어서야 뉴질랜드가 거기서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한 이후일 겁니다. 68년쯤일 겁니다. 64년에서 68년쯤일 거예요. 그러면 68년 이전에 미국에서 흑인은 뭐예요?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도 흑인은 예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은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흑인을 영어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깜둥이. 니그로. 공식적으로 니그로라고 불렀어요. 언론에서 니그로라고 이렇게 써요. 흑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기 전까지. 흑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흑인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니그로라고 부르면 이렇게 잡혀가요. 그래서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아주 최근이다. 아주 최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흑인이 왔나요, 안 왔나요? 미군들 중에서? 몰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문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요.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흑인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젊은 여자고 늙은 여자고 닥친 대로 검탈을 하고 해가지고 다 도망을. 물론 흑인들은 그런 거야. 백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군들이 나타나면 다 도망을 여자들이 숨고 또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이 타겟트가 되니까 얼굴에 꺼멍을 묻혀가지고 못생긴 걸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들은 이야기예요. 6.25 당시에 우리 어머니 이제 세대기였는데 그때 어쨌든 6.25 때 흑인이 왔습니다. 그럼 50년은 흑인이 투표권을 가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당연히 전이죠.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백인들하고 부대를 별도 편성을 했어요. 같이 잠도 안 자고요. 같이 전투도 안 했어요. 그 흑인은 사실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했지만 링컨 대통령이 1968년까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나잖아요, 사건들. 총 맞아 죽는 사람, 이거 비닐 덮어 씌워가 숨 막혀 죽는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의미의 시민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의 시민은 바로 보통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흑인도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시민이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 시민과 시민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시민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청소년은 물론 이제 연령 때문에 그렇고 성인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북한 탈북자들 어떻게 되나요? 탈북자들은 100% 시민인가요? 곧바로 취득이 되나요? 중국 교포들은 중국 시민이죠. 네, 중국 시민권자. 북한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아마 취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한국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영토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동 한국 시민이 되는 게 맞아요. 헌법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 비시민이 있다. 지금 자격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지금 제가 재산권으로서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선거권으로서 시민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인데 그러면 보통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다 시민일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비정규직 파트타이머로서 일용직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안정된 직장이 없이 다음 달에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한 처지에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지금 한 사람이 며칠 전에 또 죽었잖아요. 김용균 그 뒤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그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들으니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청, 재하청 기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이 사람의 고용계약서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이 사람 한국 시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1년에 산재로 죽는 사람이 2,000명입니다. 그 2,000명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청, 재하청 기업의 그것도 거의 이번 태안도 보니까 네 단계의 하청이더라고요. 태안화력이 제일 위에 있고 그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또 이 사람까지. 이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도 없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반은 아니지만 지금 비정규직 전체는 반이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내 생각에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는 일하다가 다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도 시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투표권은 분명히 있어요. 투표권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반시민 혹은 2등 시민, 3등 시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이고 노예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이지만 언제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시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에서의 시민은 사회권, 즉 복지권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의미에서의 시민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려면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시민 소속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위험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복지부나 혹은 노동부가 나를 보호해줄 때 이럴 때 내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럼 시민사회라고 말해도 그러면 여기 투표권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두 시민입니다. 근데 난 재산이 하나도 없어. 당장 내일 아침에 일 나가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시민이라는 건 허울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재산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투표권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말하자면은 발언권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산권으로서 시민권은 제일 먼저 이제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선거권으로서 시민권은 이제 20세기 초에 생겼다면 복지권으로서의 시민권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언제 이게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느냐 하면 김대중 정부 때 4대 보험. 4대 보험이 완비가 된 게 제도적으로 그때 완비가 됐어요. 그러나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럼 이 자격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말하자면은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운동은 별게 아니고 시민운동은 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투표에 참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내일 회사에 안 나가면 굶어 죽을 사람이 투표할 의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네 주민인데요. 동네 일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내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그냥 냉소할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잘해봐.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말하자면 지금 제가 자격으로서의 시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격으로서의 시민을 갖추는 과정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00년 동안 엄청난 투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게 아까 내가 노동자 이야기했잖아요. 여성.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시민권이 확대가 된 거예요. 보통 선거권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차티스트 운동이 선거권 쟁취운동이에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재산권 쟁취운동은 뭐예요? 그게 부르주아들의 시민혁명이에요. 봉건 영주들, 너들 귀족이 너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우리도 시민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부르주아들의 투쟁이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야 임마 너들만 투표권이 있어? 나도 나에게 투표권 줘 하는 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 노동운동이고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얻은 게 보통 선거권이에요. 세 번째, 복지권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고 죽고 하면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옆에서 뭐 이렇게 가족들도 다 가난하면은 누가 돌봐줍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의 뭐 시체도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빈법 영국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이 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돈 나눠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계속 이 복지권을 획득하기 위한 말하자면 뭐 내셔널 미니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했지만 최저선 그러니까 이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투쟁을 한 거예요. 이게 시민단체, 뭐 노동단체, 사회단체 계속 투쟁을 했고요. 이 시민권 중에 세 번째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엄청 투쟁을 해서 겨우겨우 얻어냈지만 얻어낸 정도도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후발국가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미 굉장히 앞선 나라들도 있고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평소에서 받던 월급의 50%는 받을 수 있는 영국 같은 나라가 유럽에서는 최후진국 복지국가예요. 최후진 복지국. 우리는 지금 6개월인가요? 고용보험이 회사 다니다 잘리면 6개월짜리고 그전에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120만 원 최한도였는데 지금은 좀 늘었죠. 그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6개월이 2년 정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평소에 받던 내가 3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아직 먼 길이죠. 갈 길이 멀어요. 한국은. 그래서 어떤 이런 자격으로서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게 이 시민이라는 자격은 정말 피비린내나는 투쟁이 있었다.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그렇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흑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역시 미국 같은 나라는 저렇게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계속 싸워도 심지어는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민이 일단 이런 식의 역사가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은 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보통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빠른, 우리 역사로 본다면 빠른 시기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도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수립이 될 때 19년에 바로 대한민국 당시에 국가는 없었지만 일본에게 그 나라는 뺏겼지만 제일 먼저 이 헌법 초안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때 거기에 대한민국에 앞으로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나라에서는 양반 쌍놈 차별 없고 남성 여성 차별 없고 그 다음에 노비들은 원래 그전에 해방이 됐지만 이런 식의 신분적 차별이 없는 공화제,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그게 된 것이지 그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수십 년의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투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격으로서의 시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권리죠. 이 권리인데요. 이 권리로서의 시민은 권리 쟁취 투쟁의 결과이고 그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과의 권력 투쟁의 결과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시민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이고요. 신분차별이 없고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는 이런 동등한 존재로서의 시민. 동등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이 1인 1표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재산권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로서의 시민.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권리의 주체이고 이 권리는 어떻게 획득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알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깨닫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자격으로서의 시민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되나요? 좀 더 이야기하다가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시민 권리로서의 시민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시민사회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시민사회는 밑으로부터의 투쟁의 결과이고 위로부터의 양보의 결과인데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또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유럽에서 사회권, 사회보험 제도가 제일 빨리 먼저 도입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독일. 예. 독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도입이 됐을까요? 독일이 유럽에서 후진국이었는데 사실은 제일 후진국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비스마르크 재산 때 예.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긴 맞아요. 맞는데 네. 비스마르크 재산은 한국의 박정희 같은 사람인데 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회보험 제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썼나요? 통치하기 위해서? 네. 그럼 다른 나라는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통일을 위해서? 단일 단일 국가? 네. 그것도 하나의 변수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언제 도입됐나요?
박정희 때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정희 때. 물론 그때는 공무원하고 그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됐어요. 최초로 도입되지.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시민들에게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다 예,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사람이 지금 무슨 당인가요? 국민의힘? 아니,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국민의힘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김종인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공부에 들어가서 그때 권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는데 권고한 이유가 뭐였냐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70년대 초까지는 남한보다가 외적인 경제 지표로 더 잘 살았어요. 네, 70년대 초반에 뒤집어져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의료, 교육이 무상이에요. 물론 뭐 질은 낮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상이었어요. 보육, 그죠? 유치원 같은 거.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인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게 이북이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데 한국이 지금 산업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는 없지만 북한은 이런 거 다 보육 같은 거 다 타가소 같은 거 다 한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하게 되면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기웃거리게 되고 그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포성이 온 거죠. 비스마르크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포섭의 필요성이 독일만 있었을까요?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어요. 근데 왜 독일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빨리 도입을 했는가? 그게 이제 그 한국하고도 비슷한 점인데요. 비슷한 점인데 그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1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1차 대전.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8년에 끝나는데요. 1차 대전 중에 이 보험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사자 일종이라든가 전쟁하고 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전쟁의 패배에 대한 어떤 전쟁에 기꺼이 징병에 응하고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당시에 만약에 투표권은 있지만 군인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고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때 국가에서 남은 가족들을 전혀 돌봐주지도 않고 커버해주지 않으면 내가 전투할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되지? 이런 회의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독일 국민이야. 너희들은 전투를 해서 저 제들하고 프랑스하고 해서 이겨야 되라고 하려면 내가 다치거나 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남은 가족들을 돌봐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군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거죠. 포섭하기 위한 게 사실은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군인들이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 군인이 전투하다가 위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죠. 탈영이에요. 탈영. 그렇지 않겠어요? 탈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총을 적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자기 상관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이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흑인, 소수민족, 멕시칸, 한국계
미국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월급 주고, 제대하게 하면 대학 보내주고, 장기 조리로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권이 없는 멕시칸들을,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군대에 너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는,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즉 시민권은 국가가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서 획득되기도 했어요. 전쟁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국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애국심, 사람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려면 시민권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 혹은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내가 어떤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전투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인 거죠. 내가 예를 들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투 중에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이, 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애국심은 그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기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만 살아야 되고 너희 저쪽 국민은 죽을 권리가, 그러니까 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애국심에 기초한 시민권은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다. 즉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위대한 군인이었던 사람들 상당수는 대부분은 살인자이고 학살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런 사람을 시민으로 부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충성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국가가 굉장히 부도덕한 전쟁을 벌였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국가가 다른 국가나 다른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때 그럼 나는 내가 시민으로서 과연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도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면은 야스쿠니에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 위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일본의 그 군인들 중에 2차 대전 중에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위패를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NO.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 당신은 일본국 전부 다 말하자면 시민으로서 일본의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가족들이 이걸 가져갈 권리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묻혀있는, 야스쿠니에 묻혀있는 일본 군인들은 상당 숫자는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그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자행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학살을 했거나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시민권, 시민이 국가의 국민으로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 있지만 이 딜레마가 있다. 이 딜레마가. 내가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국가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이 후발 국가의 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갖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이런 경우에 미국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정말 자기가 자격을 갖춘다는 게 뭘까? 우리로서 그게 과연 우리의 친구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민의 개념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시민의 개념을 시민에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에서 나중에는 국가를 넘어서서 가야 되는 시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 쉬다가 이 자격으로서 시민이 아니라 추구하는 하나의 성, 그러니까 시민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다 갈까요? 네. 예. 7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